김준호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송영훈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틀렸습니다. 네. 네, 제가 책임지고 이제 하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봄 개편을 맞아서. 뭐 지난주에 하차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난주에 이제 오늘 날 거라고 네. 했는데 이제 제가 틀렸으니까. 아하. 그리고 뭐 그 전에 제가 아무리 잊어도 한 25일 정도 얘기했는데 네. 뭐 25일도 아닐 것 같고. 아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4월 마지막 초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 4월 초? 네. 오, 한 번 틀리면 넓게 잡아요. 다음 주 금요일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뭐냐면 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선고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는 거죠. 예. 예. 그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한 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예. 근데 워낙 이틀 연속 한 건 잘 없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90몇 년도 있었대요. 이틀 연속 선고한 게 95년인가 뭐 근데 예. 이제 저도 기억이 없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러면 뭐 그 다음 주로 밀려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밀려도 이상하진 않지 않냐. 예. 저도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는 좀 빨리 선고가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뭐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넉넉하게 잡기로 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 네. 이번 달에 헌재 일반 선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까지 하면은 지금 헌재가 이번 달에만 탄핵 심판을 5건 선고하잖아요. 예. 게다가 윤 대통령 사건 평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일반적인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 처리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아하. 3월 현재 헌재의 상태는 예. 그렇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역시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제가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그렇죠. 주. 다음 주 금요일 네.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네. 그때 선고가 가장 유력해서 결국은 24, 26, 28 예. 이렇게 다음 주에서 우리 언론이 주요한 세 사건의 선고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슈퍼위크 슈퍼 이게 사실 근데 사법 슈퍼위크. 네, 좋은 건 아니야 사실. 네.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 겸 유력 대선 후보의 운명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비극 이게. 그렇죠. 네? 네. 정치를 그냥 사법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이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어쨌든, 예.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사건 사고도 없고. 사실 뭐 그 전에 23년으로 시계를 돌리면 그때 뭐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기각 네. 문제라든가 예. 작년 봄에 뭐 조국 대표 어. 법정 구속이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주요한 그 야당의 변곡점도 예. 법원의 결정에 굉장히 예. 그 효과가 되게 컸죠. 근데 그거는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면 송변은 3월 28일 설. 아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딱 나오네 그냥. 뭐 앞뒤 이런 거 없이. 그다음에 김변은 4월 4일 설. 네. 아 알았습니다. 뭐 야 그렇게 보시죠. 가시죠. 네. 28일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아 그래요. 네, 저 네. 또 이제 28일로 옵니까? 그저 아, 4월 4일 설. 네, 네, 4월 네, 4일 네. 설, 3월 네. 28일 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뭐지? 대통령 그러면 탄핵 선고에 있어서 헌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인정의 범위죠. 사실 인정의 범위? 왜냐하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사법적인 절차 중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예요. 그러면은 결정에 이제 각종 사실관계들을 담아낼 텐데 예. 이후에 관련 형사재판이 1심, 2심, 3심 예. 뒤에 따라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예. 혹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담아낸 내용과 조금이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도 다르게 인정이 될 경우에 아하.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권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세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예. 이거는 완화된 전문법칙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예.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했던 것처럼 예. 이른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해서 각종의 이제 검찰 피신 조서나 이런 것들도 적법하게 작성된 게 확인됐으면 증거 능력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그 조서들의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고 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는데 뭔가 미세하게라도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헌재하고 다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예. 이 사실 인정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야 된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혹은 반대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심리해봤더니 이런 거는 이 조서 없어도 형사재판 가도 결과 똑같을 거다. 예. 여기까지 결정문에 쓰자. 아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세하게 의견 조율하고 있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을 걸로 예를 봅니다. 들면 뭐 기각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 인용이냐 여기서 충돌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실관계 뒤에 형사재판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서 이견이 있어서 늦어지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김도현 어떻게 학계에서는 봐요? 이제 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에 헌법재판에 형사재판화가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사실 또 별도 논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송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적법한 계엄이었냐, 뭐 포고령이 위반이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2가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관위 관련해서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이제 뭐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신빙성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건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좀 입증이 부족하다라거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 국회에 어쨌든 군이 들어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씩 재판관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구성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세월호 관련 문제는 기각을 했습니다. 8대 0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보충 의견은 있었지만 별개 의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번에도 8대 0에 별개 의견은 없대. 보충 의견 정도가 있는 정도로 그림을 원래 만들어가고 싶지 않을까 재판관들이.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밀도 있게 평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결론 때문에 다투는 길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두 변호사의 일단 의견입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 이제 뭐 각하설, 기각설, 5대 3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와 송 변호사님은 계속 8대 0설을 그냥 주장하고 있는 쪽으로. 네. 저는 결론이 각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인용이 5이고 각하가 3이면 주문은 기각입니다. 이건 헌재 판례가 명확하게 있죠. 97 헌마 13 결정부터 리딩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질려. 네,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각하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별개 의견은 3명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인용 쪽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최종적인 건 나와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근데 왜 먼저 한 거로 보여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헌재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건 관련해가지고 쟁점 정리나 평의가 아직도 숙성이 안 됐고 그러면 한시바삐 되는 것부터 처리하자라고 2개를 다 갖고 있느니 하나부터 처리하자라고 이제 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가능성을 좀 더 낮게 본 것이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까지 같이 묶어서 다음 주에 낼 수 있다면 굳이 저렇게 월요일 날 하나 떨어뜨려서 했을까? 차라리 같이 같은 날 예를 들면 같은 날 10시 한덕수, 2시 대통령 뭐 이렇게 하면 했지. 네. 그러면 했지. 그래서 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럼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걸 빨리 좀 밀자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내심은 그런 생각 있죠. 10시에 하고 나서 갑자기 오늘 2시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합니다. 이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깜짝 쇼라도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뭐 그건 바람은 바람이고. 아 그래요. 어떤 대통령 탄핵 결과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변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거 한번 짚어주세요. 한덕수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요 포인트를 잘 봐라.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헌재가 이미 세간에서 그 논점을 파악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정문에서 기술적으로 우회를 할 거라고 봐요. 맞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지금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이른바 내란 행위에 대한 그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판단을 할 때는 사실관계 인정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그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헌재의 사실 인정의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말렸다. 그렇죠. 그 뒤에 판단은 그러면은 이 사실관계 자체부터가 소추 사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란 행위의 이른바 공모 묵인 방조인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은 한덕수 총리 결정문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떼어서 선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12.3 불법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그에 관해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가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이 내란과 관련 불법 기업과 관련해서 내란 탄핵 사유로 살펴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불비 이런 거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 총리는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훔쳤다고 절도죄로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은 물건에 손을 댄 적조차 없고 본 적도 없더라. 그러면 절도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 깊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쟁점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잖아요. 야,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어. 근데 복귀를 했어.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권한대행을 대신했던 저 누구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조한창, 정계선 두 헌재 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때요? 근데 그분들만 임명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임명했고 많은 법안의 거부권도 행사됐습니다. 그럼 그거 다 돌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예를 들어 뭐랄까 열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탄핵 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순논리로 보면 그 민법에서 법체계에서 무효 취소 논리도 어떻게 보면 다 허락합니다. 그 혼인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혼인 무효가 확인됐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했던 게 뭐 무효가 됩니까? 없던 일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법률 행위에서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전부 뭐 그런 그 뭐랄까 공상적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해도 그러면 그게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최상목 권한대행 했던 게 모두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이제 그 논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총리 시절 사유든 대통령 시절 사유든 전부 다 정족수가 200명이다 라는 주장에서 가능한 건데 일단 헌재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발생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족수가 200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총리 시절에 이미 했던 일에 관련된 것은 그 위에 있던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됐다는 사후적인 사정에 의해서 정족수가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우선 높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체가 200명이 필요하다고 봐서 각하고 애초에 국회에서 의결된 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던 동안에는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봐서 그 권한을 대행한 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법리를 헌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참고로 우리 헌재는 1995년에요. 그 50대 국보위 있죠. 국보위. 국보위가 만든 입법도 다 그 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래서 그 법률들은 다 유효하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보위가 위헌적인 기구일지언정.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대 사법 체계 약간 허랑함이랄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뭐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게 사실 각종 법, 뭐 상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죠. 이미 해놓은 거를 다 되돌려서 소급적 무효라고 하면 사회에 너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쩌겠느냐. 쭉 진행됐던 거에 원시적으로 맨 처음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진행돼서 확립된 건 어쩔 수가 없어라고 여기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요것도 한번 예상을 해보죠. 결과는 다음 주 우리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올 거로 봅니까? 한덕수 총리는 아무래도 기각 쪽일 것 같다고 이제 일단 보고요. 물론 이제 그 내란죄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분명히 중대한 위헌적인 행태인데 그게 이제 하루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날짜와 관련해서 지금 만약 최상목 부총리 탄핵한다면 저는 바로 파면될 거라고 보는데 한덕수 총리는 하루였기 때문에 요 비례 원칙에 좀 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일부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그건 좀 중요한 거니까 송영원 변호사 먼저 하고 가시죠.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 모두 둘 다 기각. 의미가 전혀 다른 기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가 기각되니까 직무에 복귀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의 항소가 기각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기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일단 백현동 부분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그 용도 변경을 했다는 그 말은요. 허위사실 공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그게 안 되는 줄 아니까 지금 2번이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 백현동 부분은 국토부 공문 버젓이 남아 있고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그분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죠. 거기서 용도 변경의 권한과 그 결정은 성남시에서 했다. 다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바꿔가면서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백현동 허위 발언 부분 다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 김문길 몰랐다 이것만 환기시키려고 애를 써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백현동이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안 되는 범위까지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한 얘기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변호인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그 골프장 사진 뭐 조작 관련된 부분이랑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제 이 부분인데 후자와 관련해서 뒤집기가 훨씬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전 송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고 하나는 이런 거죠. 이 발언을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용을 날릴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는데 법관들은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뭐랄까 보수적 태도,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태도로서의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럼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아무리 감량을 하려고 해도 100만 원 이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실무에서는 10년 넘어간 건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예측 가능성을 이제 알 수 없게 해주는 측면이 있긴 한데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죄 나와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 그쪽에 좀 무게를 두지 않나 싶습니다. 매우 높은 게 이재명 대표는요. 양형 기준상 가중사유가 한 6개 된다고 봐야 돼요. 동종 전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대법원 양형 기준표 보면 허위사실 공표를 후보자 본인이 하면은 그것부터가 일단 가중사유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영상 다 중계가 됐잖아요.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방법으로 했고 판넬까지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행 수법도 불량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 2년 전인가 이 사건 처음 나올 때 아마 이 스튜디오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국회에서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요거는 꼭 좀 제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뭘 또 얘기하고 아니 싶어요? 국회증언감정법. 왜냐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해야지 다른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랑은 다른 얘기예요. 예. 자, 어려워. 나 모르겠어 무슨 네, 말인지.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성모 권한대행 몸조심하라 요거 얘기했는데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거를 이재명 대표 요 발언이 내란 선동죄다. 협박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죄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란죄는 이제 국가의 무슨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제 국가 기관을 이제 침탈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얘기라고 하긴 어렵고 그냥 언어의 인플레 말을 세게 하는 이재명의 설화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또 막 뭘 구속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의 사법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협박죄는 맞잖아요. 몸 조심하라는 게 그냥 뭐 감기 조심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를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 조심하라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깡패들이 날 법한 얘기예요. 시정 잡배 내지는 폭력 집단에서나 이렇게 뭐 너 몸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악의 고지로 봐야 된다. 그래서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은 아니죠. 왜냐하면 행위는 이미 종료됐잖아요. 종료가 됐고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 이제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준현행범도 아니고 그러나 협박죄는 맞다. 자, 그럼 반대로 최성모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직무유기고 현행범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든지 체포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 맞고 현행범도 맞아요? 그럼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데 허용하는 현행범이라는 게 눈앞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거나 뭐 절도 강도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보통 적용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개인 차원의 자력구제나 이런 걸 너무
폭넓게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용납하기 좀 어려운 주장일 거고요. 그냥 직무유기의 현행범은 아니다. 직무유기에 가깝지만 현행범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 법리에 포섭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마지막 요거 볼게요. 야, 이거 Q&A 하는 것 같아. 사례 문제 내고 답 듣고. 김건희 여사 총 발언 뉴스 봤죠? 여기 보면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렇게 대통령 체포에 이어 질책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가정적 상황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되게 세심하게 들어가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일감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직권남용을 떠올리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근데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그 현실적인 권리행사 방해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호 공무원들이 설령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정말 그 지시에 못 이겨서 뭐 총기를 사용하는 그런 비슷한 상황까지는 가야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이 마지막엔 체포영장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은 어렵고 대통령이 지시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니까 직권이 없죠.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 문제가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근데 체포 전이냐 후냐 체포 후라서 지금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체포 전이었으면 이게 뭐 살인 교사가 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가 될지 뭐 이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총을 쏘라고 했으니까. 근데 체포 이후에 볼멘 소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뭐 실질적으로 해악이 전달되거나 뭐가 한 게 없잖아요. 교사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체포 이후에 한 발언이라고 지금까지는 MBC 보도나 이게 났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체포 이전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현재까지는 추론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세심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영은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